서울 신라호텔의 거대한 대연 회장은 수천 송이의 순백색 백합 향기로 가득 찼지만 그 향기조차 수백 명의 하객들을 짓누르는 숨막히는 공기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며 쥐죽은 듯 고요한 예식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신랑 최민석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는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삐딱하게 쥐고 서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후계자인 그는 방금 자신의 약혼녀에게 결혼식 당일 뱉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미안함이나 당황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수트는 상류층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비인간적인 태도와 오만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벌떼가 날아드는 것처럼 시작되어 순식간에 넓은 공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희수는 맞춤 제작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와 마주 서 있었지만 지금 그 옷은 행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명예를 덮는 수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쏟아지는 수천 개의 동정 어린 시선과 조소 섞인 눈빛을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꼈지만 놀랍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파혼당한 신부가 의뢰 보일 법한 절망이나 공포의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은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다시 마이크를 입으로 가져가 지난 3년 동안 약속을 나눴던 여자의 자존심에 마지막 칼날을 꽂으려 했습니다.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고 장례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실수였으며 격이 맞지 않는 여자 때문에 대한그룹의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최민석의 말은 맨 앞줄에 앉아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던 신부 측 친척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최 씨 일가가 수많은 취재진과 사업 파트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토록 몰상식하고 잔인하게 행동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그룹이 이 나라에서 가진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감히 나서서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희수는 마치 완벽하게 조각된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관리하는 계열사의 재무 보고서에서 이상 징후를 일찍이 감지했기에 이 배신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무지와 오만함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대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녀의 명예를 짓밟는 방식을 택할 정도로 거대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이수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은 채 VIP석에 앉아있는 최민석의 부모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러운 짐을 덜어냈다는 듯한 득의양양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경쟁금융그룹의 딸과 정략 결혼을 추진하려는 그들 가족이 사전에 합의한 각본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수의 침묵이 길어지자 최민석은 자신의 높은 자존심을 만족시켜줄 비참한 애원이나 눈물을 기대했던 탓인지 불쾌감을 느끼며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정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갔지만 눈빛에는 경멸과 은밀한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호원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은 보통의 여자라면 그 자리에서 오열하거나 수치심에 도망치게 만들었겠지만 한희수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희미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만들어내자 최민석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왼손을 천천히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다이아몬드 반지의 마지막 반짝임을 포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단호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약지에 끼워져 있던 수십만 달러짜리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롭고 맑은 소리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대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지는 몇 번 구르더니 마치 쓰레기처럼 최민석의 반짝이는 구두 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희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배신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날카로운 눈빛에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즉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위엄있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구덩이 같은 집안에 발을 들이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최 씨 일가의 진짜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약한 줄만 알았던 버림받은 신부의 강력한 반격과 거침없는 언사의 장례는 놀라움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부유한 기부인들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그 눈빛에는 압도적인 기세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자신의 구역에서 수많은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격을 당하자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위협하려 했지만 이수는 한 발 먼저 뒤로 물러나며 위험한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팔아서 이 사회가 모르게 숨기려 애쓰고 있는 도박빚이나 갚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나와 그 자리에 있던 주주들을 동요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의 아버지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안팀에게 그녀가 더 이상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기 전에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수는 거구의 경호원들이 다가오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드레스 자락을 정리한 뒤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방금 파혼당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아랫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떠나는 여왕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등 뒤에 혼란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민석의 고함과 욕설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최 씨 일가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붓는 소란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슬픔이나 미련 따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오직 완벽한 복수를 위한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서울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짙은 화장을 한 이수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호텔을 빠져나와 높은 계단 위에 서서 아래쪽의 번잡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며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과감하게 찢어 옆으로 던져버린 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아름답지만 홀로 남겨진 신부가 다소 헝클어진 모습으로 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강남의 은밀한 골목에 위치한 어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지라 불리는 사교 클럽의 주소를 침착하게 불렀습니다. 그곳은 최민석의 삼촌이자 베일에 쌓인 권력자 최태준이 주말 저녁마다 자주 찾는 장소였습니다. 택시가 신라호텔을 떠나며 세기의 결혼식이 상류층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쇼로 변해버린 현장을 뒤로했습니다. 이수는 작은 클러치 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최측근 비서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빠르게 전송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남몰래 수집해온 대한그룹에 대한
모든 조사 파일을 활성화하라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지만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신라 호텔로 돌아오거나 최 씨 일가와 마주할 때는 자신의 위치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희생하는 한이수가 아니라 오늘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자들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혼란에 빠진 연회장에서 최민석은 이수가 터뜨린 도박빚 의혹에 대해 주주들에게 변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의미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았고 그의 아버지는 실망감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순종적인 장식품으로만 여겼던 여자가 자신의 경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비밀을 쥐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모든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태준의 개인 비서로 이 결혼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밀 회선으로 전화를 걸어 연극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교 클럽 더 섀도우는 밖에 소란스러운 서울 밤거리와는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상층 VIP 룸에서 최태준은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오래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그의 각지고 차가운 얼굴을 비추며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술잔을 가볍게 흔들며 태블릿 화면에 표시된 대한그룹의 주가 지수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주시했습니다. 파혼 소식과 후계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소문이 이미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잘생긴 태준의 얼굴에 스치듯 지나가는 비웃음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고 그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만남을 위해 한이수가 클럽으로 오고 있다는 비서의 보고였습니다. 태주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여자가 겁도 없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찾아온다는 사실에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아래층 보안 직원들에게 이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녀의 신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멍청한 조카 곁에 3년이나 머물렀던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울며 불며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최 씨 가문의 권력 게임에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이 이수를 태운 택시는 파파라치들의 눈을 피해 클럽의 은밀한 뒷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려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었고 그녀는 재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와 마주하면서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화려한 보석핀을 빼내 긴 흑발을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흩뜨려 야성적인 매력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옆단을 과감하게 찢어 날씬한 다리를 드러낸 채 천천히 열리는 육중한 철문을 향해 유연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신부가 아니라 지성과 미모라는 유일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선 전사였습니다. 클럽 매니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복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내해 고가의 추상화들이 걸려있는 긴 복도를 지나 최상층으로 이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고요한 공간과 은은하게 퍼지는 침향 냄새가 이수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VIP 룸 앞을 지키고 있는 두 명의 거구 경호원이 엄격하고 위압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녹음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수는 태연하게 협조했고 육중한 원목문을 지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남자와 마주하기 위해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은 어둑한 조명 아래 잠겨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불을 밝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태주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문을 등진 채 마치 그녀의 존재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위압감이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먼저 말을 꺼내는 대신 조용히 바발로 걸어가 독한 술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키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행동에 최태주는 의자를 돌려 불청객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주치자 마치 거대한 빙산 두 개가 바다 한가운데서 충돌하는 듯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태주는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기이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눈에서 나약함이나 애원을 찾는 대신 맹렬하게 타오르는 야망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낮고 자석처럼 끌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재벌가에서 쫓겨난 신부가 왜 이 늦은 밤에 신랑의 삼촌을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조롱과 도발이 섞인 질문이었지만 이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볼 때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탁자 위에 강하게 내려놓고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한 여자의 아픔을 위로받거나 동정심 많은 시삼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한그룹 전체의 가치와 맞먹는 비즈니스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담하고 미친 제안에 최태주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진짜 흥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의 웃음소리가 멈추자 방 안에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한이수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가죽 구두가 바닥을 누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그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수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악력은 강했지만 이수는 고통을 참아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묘한 만족감을 느끼며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며 그녀가 제안한 거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찢어진 웨딩드레스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고광택 마호가니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가 책상 위를 가로질러 태준의 손끝 앞에 정확히 멈춰 서자 그녀의 입가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최민석이 지난 3년간 횡령한 비자금 장부와 그룹 내의 불법 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주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USB를 집어들고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조카의 약혼녀로서 곁에 머물며 사랑 노름이나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무능함을 이용해
그룹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부분까지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해온 스파이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이 단순히 장부 정리만 한 것이 아니라 민석의 이름으로 진행된 여러 인수합병 건을 뒤에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유령 컨설턴트가 바로 자신임을 암시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감지한 그녀는 이제 그 능력을 오직 태준을 위해 사용하여 그를 대한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수년간 거액을 들여 조사해도 알아내지 못했던 형님네 가족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만 있다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판세를 단숨에 뒤집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노트북을 덮으며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정도 정보라면 다른 경쟁사나 검찰에 넘겨서 더 큰 돈을 챙길 수도 있는데 굳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배신당한 여자의 분노가 강력한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신의 진짜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단순한 복수 이상의 것을 원하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민석이 자신을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 가장 잔인한 방법은 바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의 곁에 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주는 흥미롭다는 듯이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그녀가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수는 숨을 고르지 않고 단호하게 그와 결혼해서 최 씨 가문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아내가 되어 최민석이 자신을 숙모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고 태준은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조카가 버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사교계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가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게다가 태준 자신도 이 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결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가문의 약점을 쥐고 있는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이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단순히 이름뿐인 아내가 아니라 살얼음판 같은 재벌가의 전쟁터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석의 부모와 친척들이 그녀를 물어뜯으려 할 것이고 그 모든 비난과 공격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이미 그 지옥을 겪어봤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마다 그들의 뼈저린 약점을 하나씩 터뜨려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복수심과 야망은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정보욕을 자극했습니다. 태준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며 오늘 밤부터 그녀는 더 이상 한이수가 아니라 최태준의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그의 크고 거친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연락하여 내일 아침 일찍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수에게 다가가 찢어진 웨딩드레스 대신 입을 수 있는 자신의 셔츠를 건네주며 샤워를 하고 쉴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수는 그가 건넨 셔츠를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현실을 자각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치고 엉망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과거에 연약했던 자신과 작별을 고하고 다가올 폭풍우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이수는 태준의 헐렁한 셔츠를 입고 소파에 앉아 그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관찰하며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자리에 그녀를 대동하고 가서 폭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수는 긴장감에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통쾌한 장면을 그리며 태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최 씨 일가를 무너뜨릴 완벽한 작전을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빠른 상황 판단력에 내심 놀라워하며 자신이 파트너를 제대로 골랐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사랑에 빠진 신혼 부부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미소를 지으며 그 정도 연기는 식은 죽먹기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태주는 자신의 개인 스타일리스트 팀을 호출하여 이수를 완벽하게 변신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최민석이 알던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사모님에 걸맞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는 스타일리스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거울 속에서 점차 화려하고 강렬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수가 드레스룸에서 걸어 나오자 태주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잡고 에스코트하며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아침 햇살을 가르며 최 씨 일가의 본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곧 마주칠 최민석과 그의 부모가 지을 경악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동차가 거대한 저택의 정문을 통과하자 정원사들과 경비원들이 놀란 눈으로 태준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던 태준이 이른 아침부터 나타난 것도 모자라 낯선 여자를 대동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집사가 달려나와 문을 열었고 태준은 먼저 내려 이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차에서 내리며 저택의 웅장한 입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굽신거려야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현관을 들어섰고 그들의 등장과 함께 거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민석과 그의 부모 그리고 친척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제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말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곁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최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찻잔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이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 위로 흩어졌고 그 날카로운 소리에 여우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최민석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찻잔을 내려다보지도 못한 채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최태준의 팔을 다정하게 감싸고 있는 한희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쳤던 천안 출신의 여자가 오늘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민석은 마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신과 혼란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서 비참하게 버려졌던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삼촌의 옆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정적을 깬 것은 최태준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는데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눈짓을 하여 깨진 찻잔을 치우게 하고는 이수를 데리고 거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왕이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듯한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러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소파 상석에 앉아있던 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의 막내 아들과 그 곁에 선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기업가인 그조차도 태준이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묵직한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행패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수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아침 일찍 찾아왔다고 말하며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고 지칭했습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태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턱하고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석의 아버지이자 태준의 형인 최진철 사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태준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으며 조카가 버린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한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이나 해봤냐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형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품 안에서 오늘 아침 구청에서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 던졌습니다. 서류는 허공을 가르며 나라가 최진철 사장의 무릎 위에 떨어졌고 그 명백한 법적 증거 앞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이니 더 이상 딴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최민석이 이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너 같은 꽃뱀이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드느냐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는 이수가 돈을 노리고 삼촌을 유혹했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석의 손이 이수의 옷자락에 닿기도 전에 태준의 강력한 소나기가 민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의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태준은 조카를 내려다보며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히 어디서 어른의 몸에 손을 대느냐며 예의를 갖추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수는 고통스러워하는 민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천천히 태준의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우아한 손짓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향해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이제 호칭을 똑바로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태준의 법적인 아내이자 민석의 숙모가 되었으니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숙모라는 단어는 민석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박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치며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족보를 들먹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수가 아무리 태준과 결혼했다 한들 자신은 절대로 그녀를 동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수는 형님이라고 부르며 박 여사의 말을 끊었고 그 호칭에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이수는 가풍이 엄격한 최씨 집안에서 서열을 무시하는 발언은 회장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냐며 교묘하게 최 회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틀린 곳이 하나도 없었기에 박 여사는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이수를 관찰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들이 소란 피우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며 일단 아침 식사부터 하자고 식당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회장의 한마디에 살벌했던 대치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가족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이닝룸으로 이동했고 태준은 이수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식탁 배치는 철저하게 서열순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이수는 태준의 옆자리인 상석에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습니다. 반면 민석은 그들의 맞은편 아래쪽에 앉아 이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메이드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숨막히는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선보이며 우아하게 스프를 떠먹었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은 맞은편에서 손을 떨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민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민석은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알던 그 순종적이고 조용한 한이수가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그와 밥을 먹을 때조차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마치 타고난 귀족처럼 여유로웠습니다. 그녀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태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석의 속은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식사 예절을 핑계로 이수를 공격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수는 박 여사가 트집을 잡을 때마다 오히려 더 박식한 지식으로 전통 예법을 논하며 박 여사의 무식을 은근히 드러내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수의 접시에 맛있는 요리를 덜어주는 것으로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이수는 태준과 미리 약속했던 신호에 따라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회사 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최진철 사장에게 요즘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건설 사업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정주부로만 알고 있던 여자가 그룹의 핵심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최 사장은 먹던 스테이크가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질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의 허점과
우회 전략까지 제시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식사를 멈추고 이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호기심과 인정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이수가 판을 깔아주자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며 형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껴들 틈조차 없는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며 소외감과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을 상대로 대등하게 대화하며 회장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굴욕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자신의 무능력을 확인사살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주는 냅킨을 내려놓으며 민석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새 숙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석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졌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하려 했지만 최 회장의 엄한 눈빛과 태준의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가 절대적인 이 집안에서 어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상속권 박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굴욕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달 떨리며 숙모님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뱉어내는 순간 이수의 눈에서는 차가운 희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카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잘 부탁한다고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상냥함 속에 숨겨진 가시는 민석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는 자리에 주저앉듯 다시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최 회장은 태준을 따로 서재로 불렀고 나머지 가족들은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박 여사는 태준이 사라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이수에게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이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메이드에게 정원을 산책하고 싶으니 안내해 달라고 말하며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정원으로 나온 이수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적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려하게 가꿔진 정원의 꽃들조차 그녀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이수가 뒤를 돌아보자 민석이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보는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짜고짜 이수의 어깨를 잡으며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삼촌에게 사실을 말하고 이 쇼를 멈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며 자신은 이제 그의 가족이자 윗사람이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제 네가 바닥에 던진 반지의 값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민석은 그녀의 살기 어린 경고의 뒤로 주춤 물러났고 이수는 그런 그를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서재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는 최 회장과의 대화에서 이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고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재에서 나오자 이수는 정원에서 돌아와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완벽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라타며 저택을 빠져나갔고 남겨진 가족들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이수에게 다음 목표는
민석이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수는 태블릿을 꺼내 이미 분석을 끝낸 해당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태준에게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했으며 태준은 그녀의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이수에게 법인 카드를 건네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라고 말했지만 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사치품보다는 전쟁터에서 쓸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의외의 선택에 웃음을 터뜨리며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심의 대형 서점에서 이수는 경영학과 법학 서적 코너를 돌며 필요한 책들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비록 실무 경험은 풍부했지만 이론적으로도 완벽하게 무장하여 누구도 자신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그녀가 고른 책들을 직접 들어주는 자상함을 보였습니다. 서점을 나온 두 사람은 태준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밤늦도록 앞으로의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비밀 금고에 보관된 기밀 문서들을 열람할 권한을 얻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보물과도 같은 정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민석뿐만 아니라 최진철 사장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임직원들은 태준의 갑작스러운 출근과 그 곁을 지키는 낯선 여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태준은 이수를 자신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그녀에게 임원급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내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회사 전체를 무대로 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의 아침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지만 한이수가 배정받은 특별 보좌관 사무실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가며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았고 휴게실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최태준의 침실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한 저급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운 좋게 재벌가의 눈에 든 현대판 신데렐라나 늙은 호랑이를 홀린 여우 정도로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그런 시선들에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듯한 태도로 업무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떠넘긴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민석의 그림자로 살며 수많은 밤을 지새워 처리했던 업무들에 비하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빠른 손놀림으로 서류들을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태준이 결제해야 할 안건과 반려해야 할 안건을 정확하게 구분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무질서했던 데이터들이 체계적인 정보로 변모했고 그 속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녀는 일주일치의 업무량을 모두 처리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각 민석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본가의 응접실에서 며느리가 될 김유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수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경쟁 금융그룹 회장의 딸로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민석과의 결혼을 통해 대한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족보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윗사람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수에게 전화를 걸어 가문의 전통적인 자선 경매 행사를 준비해야 하니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고
쌀쌀맞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며느리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녀처럼 부려먹으며 길을 꺾어 놓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호출이었습니다. 이수는 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긴 뒤 지체 없이 회사차를 타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이수가 응접실로 들어서자 박 여사와 김유진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본체만체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번 경매에 내놓을 고가의 골동품들과 보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포장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턱짓으로 물건들을 가리키며 저것들을 목록과 대조하여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혼자서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이수에게 다가와 자신이 마시던 찻잔을 내밀며 물이 식었으니 새로 가져오라고 하며 부리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천안 출신인 내가 할 일은 이런 잡일 뿐이라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는 잠시 그 찻잔을 응시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수는 자신은 최태준 부회장의 아내로서 이 집안의 어른 자격으로 온 것이지 차심부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집사를 불러 김양에게 따뜻한 차를 새로 내어드리라고 지시하며 자연스럽게 안주인의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수는 이미 몸을 돌려 경매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목록을 훑어보던 중 박 여사가 이번 행사의 메인 아이템으로 내놓으려던 고려 청자의 감정서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자기의 유약 상태와 문양이 진품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해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이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가짜 논란에 휩싸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박 여사는 어디서 감히 아는 체를 하냐며 펄쩍 뛰었지만 이수는 휴대폰으로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 여사가 속아서 거액을 주고 산 그 도자기는 사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이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사교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였습니다. 이수의 냉철한 분석 앞에 박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유진 또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을 대신하여 집사와 메이드들을 지휘해 물품 목록을 전면 수정하고 대체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중한 존댓말을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시켰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소 박 여사의 히스테리에 시달리던 고용인들은 이수의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대우에 감동하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일들이 정리되어 갈 무렵 최민석이 퇴근하여 본가로 들어왔고 그는 거실에 바뀐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어머니와 약혼녀는 구석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고 이수는 거실 중앙에서 마치 오랫동안 그곳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수에게 다가가 거칠게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민석의 손이 닿기 직전에 태블릿을 옆으로 치우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어른에게 먼저 인사부터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기본이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춰 그가 현재 진행 중인 리조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옷깃을 바로잡아주며 다정한 척 연기했지만 그 손길은 민석에게 마치 독사의 혀가 스치는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수는 아직 삼촌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으니 기회를 줄 때 스스로 수습하라고 충고 아닌 협박을 남겼습니다. 민석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무력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귀가했을 때 집안은 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지만 고용인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집사로부터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받고는 서재에 있는 이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수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여전히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적이면서도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박 여사와 김유진을 제압하고 집안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은 그녀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녀가 훨씬 더 영리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손길에 잠시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내에서 이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본가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의 입소문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박 여사의 콧대를 꺾고 가짜 골동품 사건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녀를 무시하던 분위기가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처리한 업무들이 완벽하다는 사실이 각 부서장들에게 알려지면서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자신보다 이수에게 더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며 이수를 무너뜨릴 방법을 고민했지만 머릿속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이수에 대한 집착과 증오를 키워나갔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승인하에 감사팀을 움직여 민석의 측근들이 관리하는 계열사들의 회계 장부를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횡령 수법들을 족집게처럼 찾아내어 감사팀 직원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활약으로 인해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져 있던 조직의 환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철 사장은 자신의 라인에 있는 임원들이 줄줄이 감사실로 불려가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태준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설치고 다니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며 당장 그녀를 해고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오히려 형님에게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곧 터질 횡령 스캔들이라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이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음 단계인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 일가의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고 태준을 유일한 지배자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민석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는 유진이 민석의 자금 세탁에 관여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부친이 운영하는 금융그룹이 민석의 비자금을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대한그룹의 알짜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한 이면 계약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배임과 정경유착으로 번질 수 있는 핵폭탄급 정보였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를 갈무리하며 창밖에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민석과 유진은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만 그 꿈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전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수의 호출에 즉시 달려왔고 그녀가 내민 자료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이수를 꽉 끌어안으며 그녀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가올 파멸과 승리의 순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며칠 뒤 이수는 민석이 주재하는 본부장급 회의에 예고도 없이 참석하여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야심차게 발표한 신규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석이 조작되었음을 지적하며 그 자리에서 실무진들을 압박했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수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석은 이수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벽으로 거칠게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그는 네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냐며 붉어진 눈으로 으르렁거렸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민석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기대해, 조카님,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대한그룹 본사의 아침은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민석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천 스마트 시티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새벽부터 뉴스 채널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 도면과 다른 저급품이었다는 내부 고발까지 터져나오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대한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최민석 본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창백해진 얼굴로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더미를 발로 차며 비서진들에게 당장 기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를 통해 현장 사진이 퍼져나간 뒤라 언론 통제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는 공포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자신이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자재 변경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태준 부회장의 집무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고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희수는 대형 모니터에 띄워진 실시간 뉴스 속보와 주가 추이를 냉철한 눈으로 분석하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사고가 터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민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위기 대응 매뉴얼을 태준에게 건네며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이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훑어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는 오늘 긴급 이사회에서 민석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그 빈자리를 채울 영웅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재킷을 단정하게 여미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긴장감이 감도는 최상층 대회의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회의장 안은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상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고 최진철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물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사회이사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최민석을 노려보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민석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현장 소장의 관리 소홀로 돌리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뻔한 거짓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태중과 한희수가 나란히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최진철 사장은 이수의 등장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이곳은 임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감히 며느리가 신성한 이사회장의 발을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나가라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수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며 그녀가 이 사태를 해결할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출하려던 찰나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존망이 걸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확신이 담겨 있어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 대신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사고의 원인과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라 자재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논리 정연해서 평생 건설업에 종사해 온 임원들조차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저지른 비리를 시스템의 오류라고 포장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교묘하게 암시했습니다. 최민석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이수의 발표를 방해하려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현장에 대해 뭘 아느냐며 윽박질렀지만 이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즉각적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지난달 승인한 자재 변경 결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이 짧은 문답을 통해 주주들은 무능한 후계자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민석을 무시하고 다시 이사들을 향해 3단계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시작하여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법무팀과 협력하여 작성한 합의안 초안을 화면에 띄우며 이것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문제가 된 자재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체 공급업체와의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라며 공사 재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주들은 그녀의 치밀한 준비성과 실행력에 감탄하며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 역시 감겨있던 눈을 뜨고 이수를 바라보며 깊은 흥미와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자 최진철 사장은 다급하게 태준을 노려보며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앉아 형님의 아들이 저러니 며느리라도 제 몫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비꼬았습니다. 그는 이수가 제안한 안건에 동의하는 이사들은 거수해달라고 요청했고 회의장 내에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권한이 눈앞에서 박탈당하는 것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수는 발표를 마치며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나 우선은 수습이 먼저이기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민석을 당장 해임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실질적인 식물본부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앞으로 모든 결제는 자신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굴욕감에 몸을 떨던 민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퇴장하면서 모두가 이수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부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한 구원투수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수는 그들에게 정중하고 세련된 매너로 답하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구석에 홀로 남겨진 민석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비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 회장은 회의실을 나가기 전 이수와 태준을 따로 불러 자신의 전용실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두 사람에게 최 회장은 차가운 어조로 이번 일은 잘 처리했지만 집안 싸움을 회사까지 끌고 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이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녀에게 그룹 전략기획실의 고문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수가 이제 가문의 일원을 넘어 그룹의 핵심 경영진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태주는 아버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이수와 함께 그룹을 더 큰 성장의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수 또한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회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서랍에서 최고급 만년필을 꺼내 이수에게 선물로 건네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결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비서실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사내에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한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와 함께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대한그룹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를 칭찬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그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여성 임원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다시 평온을 되찾은 도심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 회장이 준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차가운 금속성 감촉으로 그녀의 승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본부장실에 틀어박힌 민석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두 쓸어버리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병을 집어들고 병째 들이키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비밀 파트너인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고 소리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주는 이수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그녀를 서울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오늘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태주는 이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담아 그녀가 오늘 정말 아름답고 빛났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수는 갑작스러운 칭찬에 수줍은 듯 볼을 붉혔지만 그녀의 심장 또한 태준을 향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은 이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민석이 줬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 자신의 사람이라는 증표라고 말하며 직접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보석이 피부에 닿는 순간 이수는 묘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태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로맨틱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미묘한 기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저녁 시간은 민석과 유진이 레스토랑에 난입하면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술에 취한 민석은 비틀거리며 태준과 이수의 테이블로 다가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수에게
네가 지금 삼촌을 꼬셔서 내 자리를 뺏은 거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민석은 이성을 잃은 상태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민석을 말리는 척하며 이수에게 다가가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천박한 본성은 옷을 갈아입어도 감출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수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수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뺨을 올려붙일 기세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멈추고 대신 차가운 와인 한 잔을 유진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자 레스토랑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수는 당황한 민석과 유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났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우는 것은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보안 요원을 부르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주는 이수의 행동에 내심 감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민석과 유진을 끌어내려 하자 민석은 발악하며 태준에게 삼촌도 저 여자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이수가 과거에 자신의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적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그녀를 모함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조카를 내려다보며 내일 아침 감사실로 출두하라는 짧은 말로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나갔고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매니저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디저트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이수는 이미 분위기가 깨졌기에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맞잡은 손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피곤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전투를 준비하자고 속삭였습니다. 이수는 눈을 감으며 민석이 끌려나갈 때 보였던 그 증오의 찬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달렸고 이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태준에 대한 애정이 복잡하게 얽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고 끝까지 가서 승자가 되는 길만이 유일한 생존법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도착한 조심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자선 갈라 파티가 열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최고급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으며 사교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코 최근 대한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최태준 부회장과 그의 아내 한이수였습니다. 이수는 짙은 에메랄드 빛이 감도는 벨벳 드레스를 입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파티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최민석은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키며 그들의 모습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알코올 기운과 질투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옆에서 순종적인 미소를 짓던 여자가 이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치에 올라서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원석이 누군가의 손에서 완벽한 보석으로 재탄생한 것을 목격하며 뼈저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민석의 곁에는 약혼 여인 김유진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교계 부인들의 따가운 눈총과 은근한 따돌림에 지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다가가 그만 마시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렸지만 민석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유진보다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이수의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간의 탐욕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뒤늦은 후회에 휩싸여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담 소리와 클래식 연주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이수는 태준과 잠시 떨어져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자마자 민석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이수가 인적이 드문 테라스 쪽 복도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이수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불청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수의 양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이수는 민첩하게 뒤로 물러나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붉어진 얼굴로 이수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과거의 오만함과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착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수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어디 한번 짖어보라는 듯한 태도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유진과의 결혼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이수에게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냐고 물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니냐고 착각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집착과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수는 그 역겨운 망상에 헛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머릿속이 얼마나 꽃밭인지 새삼 감탄하며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은 이수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와 충격적인 제안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장이 되면 이수에게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제공해 줄 테니 삼촌과 이혼하고 자신의 정부가 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유진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지만 진짜 사랑은 이순어와 하겠다는 파렴치한 말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이수를 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이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민석에게 너는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따위 쓰레기 같은 발상을 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행복은 네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며 민석의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거절당한 수치심에 이성을 잃은 민석은 이수의 손목을 낚아채며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들었습니다. 이수는 고통의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이힐 굽으로 민석의 정강이를 걷어찰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묵직하고 위압적인 발소리가 들려왔고 서늘한 그림자가 두 사람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최태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살벌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이미 민석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민석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태주는 쓰러진 조카를 내려다보며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을 닦았습니다. 그는 감히 누구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거냐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삼촌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호원들이 민석을 둘러싸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민석을 당장 끌고 가서 차에 태우라고 명령한 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금 즉시 최민석 명의로 된 모든 법인카드와 개인 계좌를 동결하고 그가 사용하는 차량과 부동산까지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용돈을 끊는 수준이 아니라 재벌 3세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고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경제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부짖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태주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이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기처럼 조카를 응징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은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수의 붉어진 손목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다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수는 괜찮다고 미소 지으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부축하며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이수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한 척하며 모든 상황을 통제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심 어린 애정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티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태준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운전기사에게 한강변으로 가달라고 지시한 뒤 뒷좌석에 칸막이를 올려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구급상자를 꺼내 이수의 손목에 냉찜질을 해주며 한동안 말없이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진지한 옆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아까 민석을 처리할 때 너무 가혹했던 것 아니냐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 것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수의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 말은 이수를 소유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과도 싸우겠다는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차는 한강 둔치에 멈춰 섰고 창밖으로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 따스하고 촉촉한 감촉에 이수는 숨을 멈추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태주는 이수에게 우리 사이의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태주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부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과 복수심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수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태주는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목에 팔을 감으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뜨겁고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위한 쇼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을 확인하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석은 자신이 머물던 고급 오피스텔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며 발광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지갑에는 현금 한 푼 없었으며 휴대폰조차 발신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리로 쫓겨난 신세가 되어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을 돈조차 없어 구걸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뉴스에서 본 재벌 3세의 몰락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반면 태준과 이수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침대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눈을 떴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품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굿모닝 키스를 하며 오늘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 각오하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 어떤 적이 와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민석은 자신의 사무실 집기들이 모두 복도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음을 통보했습니다. 민석은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1층 로비로 쫓겨나면서 직원들의 비웃음을 샀고 그 굴욕적인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태준과 이수는 회장실에서 이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차가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몰락을 보면서도 씁쓸함보다는 냉정한 경영자의 마인드로 태준에게 잘 처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룹 내에 민석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후계 구도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수는 태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마지막까지 그를 보좌하여 왕좌에 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석의 몰락 소식을 들은 유진은 즉시 그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울어가는 배에서 뛰어내려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떠났고 민석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싸구려 모텔방에 처박혀 소주를 들이키며 이수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민석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경쟁사 스파이와 접촉을 시도했고 회사의 기밀 문서를 빼돌려 태준과 이수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했습니다.